오늘은 아주 오래된 문헌 한 권을 펼쳐볼까 합니다. 이 안에는요, 외교, 전쟁,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살인사건의 전말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이 칼보다 더 강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때는 노나라 은공 11년, 바로 역사가의 붓끝이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게 정의를 실현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봄입니다. 그런데 배경이 전쟁터가 아니에요. 바로 노나라 은공의 조정, 아주 팽팽한 외교적 긴장감이 감돌던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 등나라와 설나라의 군주가 노나라의 예를 갖추러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내가 더 높다, 아니다, 내가 먼저다 하면서 서열 다툼을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 은공 입장에선 정말 난처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은공이 정말 멋지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옛 주나라의 법도를 딱 인용하면서 설나라 군주를 설득하는데요. 결국 설나라 군주가 한 수 접고 물러나게 만들죠. 야, 정말 지혜롭고 유능한 리더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이 됐습니다. 무대도 평화롭던 조정에서 피냄새 나는 전쟁터로 확 바뀌어요. 은공이 허나라를 치기 위한 연합군에 합류하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원정의 시작은 일단 회담이었습니다. 어떻게 공격할지 계획을 짜는 자리였죠. 근데 진짜 문제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군인 정나라 군대 내부에서부터 저놈이냐 나냐 하면서 엄청난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원정은 아주 빠르게 진행됐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건은 바로 공격 당일, 허나라 성을 정복한 그날에 벌어진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전쟁 영웅인 영고숙이 성벽을 막 올라 승리를 눈앞에 둔 그 순간, 동료인 자도가 질투심 때문에 뒤에서 화살을 쏴서 죽여버린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군대 전체가 이걸 다 봤는데도 전쟁터라는 이유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허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럼 이 정복한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논의를 보면 당시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성품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또 은공의 품격이 드러나요. 제나라 군주가 이 땅 당신이 가지세요 하고 주는데도 정중하게 거절하고 원정을 이끈 정공에게 모든 공을 돌립니다. 정말 대단한 외교술이죠. 정공의 반응도 진짜 의외였어요. 이건 내 공이 아니라 하늘이 한 일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겸손한 태도를 보여요. 심지어 나는 내 동생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다 라면서 자기 과거 잘못까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후대 해설가들이 정공이 승리를 마무리한 방식은 정말 예법의 정수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날카로운 비판이 따라붙죠. 자기 부하 장수가 눈앞에서 살해당했는데 그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은 건 도대체 뭐냐? 이건 정의를 저버린 거다 라면서요. 자, 이렇게 외교도 성공하고 전쟁도 이기고 은공의 시대는 정말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겨울에 기록된 이 단 한 줄, 이 섬뜩한 기록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역사서 춘추에 남겨진 공식 기록입니다. 겨울 11월 임진일에 공께서 돌아가셨다. 정말 간결하고 단순하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하지만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시의 해설가들은 이 짧은 한 문장 뒤에 정말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좌시전이라는 다른 역사 기록을 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건 자연사가 아니었어요. 은공은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은퇴할 생각이었는데 한 신하가 자기 출세욕 때문에 동생을 꼬드긴 거죠. 형님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 암살 계획을 승인받아냅니다. 야망과 거짓말이 만들어낸 정말 끔찍하고 치밀한 암살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모두가 암살당한 걸 알았는데 왜 공식 역사 기록에는 그냥 돌아가셨다라고만 썼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가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시면 두 단어가 있죠. 흉은 그냥 돌아가셨다는 제후에게 쓰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였을 때, 즉 시해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시라고 써야 맞는데 역사가는 일부러 흉이라고 쓴 거예요. 공식 기록에서 암살이라는 범죄를 그냥 지워버린 거죠. 아니, 왜 진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 왜 장례식에 대한 기록은 한 줄도 없을까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빠져있는 두 가지 정보, 즉 어떻게 죽었는가와 장례를 치렀는가를 기록하지 않은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역사가의 판결문이었던 겁니다.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핵심은 같아요. 공양전에서는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니 진정한 신하도 자식도 없는 셈이다. 그런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하고요. 공양전에서는 기록을 제대로 안 남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의무를 저버린 새로운 군주와 신하들에 대한 영원한 처벌이다 라고 보는 거죠. 결국 장례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너희는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은 죄인이다 라는 영원한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춘추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사실만 적는 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도덕적 법정이었던 거죠. 단어 하나를 쓰고 안 쓰고 문장 하나를 기록하고 안 하고 그 자체로 통치자들의 행동을 심판하는 정의의 도구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기록들, 뉴스 기사, 역사책들, 과연 그 기록들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심판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쓰여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역사가 오늘날에도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